안녕하십니까.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그 지도자 강습회에서 스포츠학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드리고 여러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선수들이 부상 그리고 부상 이후에 어떤 회복하는 것들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의무의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제 농구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구 심판 자격증도 제가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옛날 심판도 막 보러 다니고 하면서 이런 부상 같은 것들을 당했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깝고 해서 저는 지금 정형외과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농구 선수들도 치료를 많이 보면서 지금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어떤 농구 선수의 부상 빈도 그리고 재활 그리고 리턴 투 플레이라고 해서 언제 운동을 복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수분이나 영양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감독과 트레이너와 어떤 팀 닥터 이런 관계들의 형성에 대한 얘기들 좀 더 임팩트 있게 짧게 이렇게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농구 선수들 정말 많이 다치죠. 혹시 남자 농구 선수가 많이 다칠 것 같아요? 여자 농구 선수가 많이 다칠 것 같습니까? 정답은 여자 선수들이 부상을 훨씬 더 많이 당합니다. 한 1.6배 정도 많이 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근력량이 조금씩 떨어지고 무릎이라든지 골반의 축들이 선천적으로 조금 각도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착지를 한다든지 할 때 좀 더 부상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관절들이 좀 더 유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연성에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가서 부상률이 높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은 이제 급성 손상들이 이제 농구에서 가장 흔한 것들이 무릎에서의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라든지 혹은 발목에서 발목인대가 파열되는 이런 것들 둘 다 여자에서 많이 당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방 십자인대는 남자보다 거의 3배 이상 부상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면 전방 십자인대 부상에 대한 예방에 대한 프로토콜, 예방을 위한 재활 운동 이런 것들은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실 발목은 솔직히 농구하면서 발목을 안 다쳐봤다. 이거 뭐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죠. 거의 뭐 90% 이상 발목 손상은 당해본 적이 있을 거고 실제로 발목인대가 끊어지는 것들도 거의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발목인대 파열들은 비교적 회복이라든지 재활로서 좀 잘 회복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이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선수가 운동으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거의 8개월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오늘 제가 요 두 가지 부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들이 보면 1000시간당 무릎을 다치는 것 이거는 이제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연골판 손상이라든지 연골 손상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거의 9.8회 정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00시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1년이 365일이니까 보통 뭐 1년에 뭐 매일매일 2시간 혹은 뭐 주말 빼면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훈련들을 시행하는 선수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조금 운동 많이 시키는 경우에 1년 정도에 다칠 수 있는 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빈도가 엄청나죠. 선수 하나가 1년을 훈련을 하다 보면 무릎 같은 경우를 약 한 10회 정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십자인대 파열은 아니겠지만 염좌라든지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쉬게 된다든지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뭐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발목 손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가장 큰 위험도는 한 번 삐었던 경우입니다. 이게 좀 그게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발목 염좌는 우리가 삐끗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사실 완전 파열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농구하다가 뭐 발을 밟는다든지 뭐 스커팅을 하다 삐끗하는 경우 2, 3일 만에 회복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완전 파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염좌력이 있는 선수들이
발목에 실제 파열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염자라고 해서 야 그거는 괜찮은 거야. 야 단순 염자는 뭐 내일부터 바로 운동해. 괜찮아. 뭐 다 나도 나 때는 다 그랬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감독님들 한번 얘기해 보면 이게 저희 때는 뭐 애들 뭐 저 때는 뭐 그런 거 다 했는데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 진짜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부상의 강도 진짜로 재활을 얼만큼 했는지 부상하고 쉰 날짜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발목 염좌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보통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휴식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도록 재활 운동 그리고 보강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예방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 염좌지만 2회째, 3회째 될 때는 진짜 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뭐 한 달 혹은 3개월을 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국내 연구들도 뭐 일부 있지만 NBA 부상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상하게 부상 빈도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부상 빈도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농구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플랜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좀 자꾸 바뀌고 있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트랜지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더 많이 뛰는 이런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부상률이 좀 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NBA 같은 경우는 컨택트를 굉장히 강조하죠. 일부러 부딪히게 만들고 혹은 뭐 수비할 때도 펌핑을 일으키라. 왜 걔를 그냥 내보내? 그냥 내보내면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좀 더 강력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접촉성들의 급성 손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바운드 하다가 다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뭐 굉장히 흔한 상황이죠. 발목 점프하고 착지하면서 이제 나올 텐데요. 이 친구가 립하고 50번 선수가 점프하고 착지하면서 이렇게 딱 45도 진짜 돌아가는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보통 이런 손상들이 굉장히 흔하고 우리가 이제 영상 같은 거 볼 수 있으면 저 선수의 발이 몇 도가 돌아갔는지 사실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 정도로 45도 이상 돌아가는 이런 경우들은 보통 인대가 진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다쳐서 오면 혹시 비디오가 있냐, 너가 이제 다쳤을 때 뚝 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느낌을 가졌느냐,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실제 인대가 파열됐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사실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다친 손상인데 아까 손상은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다치는 거죠. 발목이 안쪽으로 삐는 거, 우리가 내반 손상 흔한 거. 근데 르브론 제임스는 좀 달라요. 딱 지금 발목이 바깥으로 돌아갔죠, 그죠? 발목이 외전되면서 다치는 손상. 이때 사실 작년에 르브론 제임스가 이거 안 당했으면 사실 플레이오프 때 사실 잘했겠죠. 근데 이때 사실 이거 다치면서 플레이오프 와가지고도 굉장히 좀 자기의 퍼포먼스를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플레이오프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전 손상이 되게 되면 최소 8주에서 12주 정도의 어떤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같이 4번으로 다치면 좀 짧을 때는 1주, 뭐 4주, 인대가 2개 다 끊어지면 8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제 외번 손상은 첫 폰부터 뭐 거의 6주에서 8주가 되니까 우리가 부상당했던 그 순간의 어떤 동작들이라든지 어떻게 다쳤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이게 이런 것들도 선수들이 복귀하는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들이 어떻게 다쳤니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도 좋고 트레이너라든지 병원에 보낼 때도 이런 식으로 다쳤다라고 하는 것들의 정보를 주면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이 선수가 언제 복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병원 보내면 그냥 발목 뼈였다고 하면 뼈에는 이상 없어요. 그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뼈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야, 붓기 빠지면 뛰자. 뭐 보통 요런 좀 컨셉으로 갔잖아요, 다 예전부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올드한 패션들이고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강도도 다르죠. 발목인대가 우리가 바깥쪽이 보통 뭐 3개가 있는데 뭐 1개가 끊어졌느냐 2개가 끊어졌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개가 끊어지면 솔직히 엉덩이 한 딱 차면서 야 그냥 해 그러면 테이핑 쫙 해가지고 한 일주일 게임 뛸 수 있어요. 한 개가 끊어지면. 왜냐면 그거는 테이핑으로 잘 잡히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두 개가 끊어졌어. 그 정겁인대가 와 종비인대라고 하는 중심에 있는 인대가 끊어지면 걔들은 내 발목의 감각들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한 1, 2주만 돼도 막 잘 뛸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발목의 감각을 못 느껴요. 인대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러기에는 더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그때 진짜 연골이라든지 추가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도 되고 사실 그런 애들은 시켜봤자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인대 파열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 주수라든지 재활 주수를 가져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주는 것들이 선수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아까 외회전에서는 진짜 심각하게 골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심각하고 통증은 너무 호소하니까 병원이나 응급실이나 이런 것들 가야 되겠죠. 한 번씩 이렇게 부러졌다가 싹 이렇게 정복이 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 이상이 없어요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발목인대 손상에서는 믿지 않아야 되는 그런 손상들이고 적어도 초음파라든지 혹은 MRI라든지 심각하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이제 그 감독님들이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다면 애들이 다치고 난 다음에 물론 바로바로 응급실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회를 나갔다든지 애가 통증을 그렇게 호소하지 않는다면 이런 점프 테스트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 친구 점프 잘하죠 지금. 거의 5cm 정도 점프를 잘합니다. 이런 애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심각하게 다쳐도 한 개 끊어지는 정도, 테이핑하면 좀 되는 정도. 근데 만약에 얘가 점프를 시키는데 이래 뭔가 겁내가지고 못하고 선생님 이거 못하겠어요, 한 발로 못 쓸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되면 이런 애들은 뭔가 좀 더 심한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간단한 점프 테스트만 시켜가지고 병원 갈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아까 외회전으로 다칠 때는 경비인대라고 하는 것들이 다치는데 그거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한 발로 뒤꿈치를 들게 시키는 거예요. 한 발로 뒤꿈치를 쭉 잘 들 수 있으면 걔는 아킬레스도 문제가 없고 경비인대라든지 발목인대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뭔가 좀 뒤꿈치를 못 들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친구들은 점프 테스트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그냥 병원으로 보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하시는 것들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병원에 가서 만약에 인대가 진짜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발목에서. 그러면 제가 이건 진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한 번씩 감독님들이 통기부스 절대 금지, 혹은 트레이너들이 통기부스 절대 금지, 기부스하면 근육이 빠지거나 살이 너무 빠지기 때문에 너 기부스 절대 하지 마, 그렇게 해야 빨리 나,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제 클래식한 거죠. 저희들이 인대가 끊어지면 최근에는 이런 보조기 같은 것들을 많이 채워가지고 조금 더 재활을 빨리 가져가는 것들이 빨리 낫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친 직후 10일, 그러니까 이제 애가 진짜 인대가 끊어졌어요. 뚜둑 했단 말이죠. 뚜둑 해가지고 10일 이내에 이런 보조기들을 채워서 걸리면 어떻겠어요, 이게? 인대가 움직이겠죠, 그죠? 인대가 움직일 거예요. 한 10일 이내는. 우리가 피부 같은 거 상처 나면 한 3, 4일째 이렇게 당기면 인대 상처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 10일 정도까지는 통깁스가 가장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수술해야 될 심각한 인대 파열이 아닌 경우에는 딱 10일까지만 통깁스를 허용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장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목발 짚는 거 있잖아요. 목발을 짚으면 진짜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 2, 3일만 지나면 인대 파열들은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체중 부하는 시켜가지고 근육이 안 빠지게 이렇게 만들고 발목이 움직이지 않아서 인대가 적어도 제 위치에 있어서 적당히 붙을 정도의 시간을 준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보조기로 바꾸고 재활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래도 그 인대들이 너무 헐렁헐렁하게 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뭐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혹시나 누가 인대가 끊어졌는데 단기적으로 통깁스를 하는데 통깁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병원에 가니까 통깁스를 뭐 한 달만 해야 되더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조금은 통깁스들은 약 한 10일 정도까지 시행을 하고 그 이유는 적어도 보조기라든지 뭐 이런 탈착식 보조기를 주면서 가벼운 보행을 허용하는 것들이 지금은 좀 더 좋으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보조기로 착용하는 것들이 조금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뭐 발바닥을 마사지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바로바로 시작해 주는 것들이 재활의 기초예요. 네 발이 살아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거죠. 걸을 수 있으면 제가 바로 걸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보통은 이렇게 막 멍이 들어왔어도 저희들 기부스 한 10이라고 보조기 하면 기부 싹 빠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종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걸어 다니면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얘들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부종들도 생각보다 더 빨리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그냥 목발을 계속 한 2주간 짚고 온 친구들이 부종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신경이 자극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종들이 흡수가 될 기회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은 부종이 조금 빠지고 안 아프면 걷는다. 그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기로 채우고 나면 이런 다양한 이런 밸런스 같은 운동들을 막 시키죠. 발목 보강 운동이라든지 이런 밸런스 운동들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은 기본적이고 이런 내용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 밴드 운동도 우리가 이제 뭐 가장 기본이죠, 그죠? 발목 밴드 운동들. 발목 밴드 운동은 뭐 위로 들어서 밴드 운동도 하고 밑으로 내려서 밴드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육도 이게 세세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 따라서도 근력이 강화되는 것들이 틀리게 됩니다. 뭐 조금 이제 좋아지면 한 3주차 정도만 인대 파열이 일어나고 3주차 정도만 되면 이렇게 약간 위험한 운동들을 시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발목 인대가 파열되고 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운동들은 저희 병원 트레이너와 실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발목에 대한 재활 방법들은 보여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참조하시고 이 발목인대 파열들은 동반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뼈 조각을 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삐면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뼈 조각이 생기기도 하고 저런데 그 다음에 발목이 이제 잘 흔들리면 어때요? 막 발목이 덜커덩덜커덩 앞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앞쪽에도 뼈 조각이 자라나고 거골이라고 하는 앞쪽에도 뼈 조각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발목을 위로 젖히면 여기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발목 앞쪽이 아프다. 혹은 풀 스쿼트 같은 것들을 자세를 할 때 아프다. 애들이 커팅을 하고 이게 탁 채고 들어갈 때 그때 발목 앞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이런 뼈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친구들은 뭐 뼈 조각이 굉장히 크죠. 뭐 굉장히 심하고 이렇게 뼈도 막 심하게 자라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심한 놈들을 만져보면 발목 안쪽이 막 퉁퉁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발목 각도가 굉장히 많이 꺾여가지고 있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발목 인대가 처음 다쳤을 때는 사실 수술적 치료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재활을 해서 이제 보통 복귀를 시키는데 너무 자주 다치는 경우. 보통은 평균 6개월 이내에 인대의 염좌, 파열로 저희들 선수가 팀 훈련 혹은 연습 게임 참여가 불가능한 것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기의 기능들이 약 한 4분의 1, 25% 정도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발목 인대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야, 끊어지면 그거 안 붙는다는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일부 좀 틀린 부분들이 있고, 운동선수에서 수술해야 되는 것들은
자기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그 운동할 때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보통 시즌이 끝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일부 이제 운동선수 중에서 다친 직후에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은 정거비인대와 종비인대가 모두 다 끊어졌고 그 끊어진 인대들이 뼈 쪽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들은 빈도가 뭐 20%도 안 돼요, 채. 인대들이 뼈에서 떨어지면 그게 뼈 쪽에 인대가 잘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특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술이 기본 일반적인 것들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진료 후에 결정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뼈 조각들이 있으면 각도 제한 같은 것들도 생기고요. 좀 뻣뻣해지게 되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뭐 일부 선수들은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연골액 주사를 준다든지 발목인대가 좀 나았는데 염증들이 있으면 염증을 감소시키는 주사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두 번째로 좀 얘기 드려야 되는 것들이 사실 너 가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뭐 너 어디 가서 주사 맞고 와. 아프다고 하니까 선수들한테 좀 그 유명한 그 병원에 가 주사 맞고 와. 주사 맞고 오면 잘 뛸 수 있고 굉장히 주사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 그런 병원들은 대부분 사실 스테로이드 제제들을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의사들이 스테로이드만 쓴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나쁜 의사겠죠, 사실은. 근데 의사들이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진료를 하질 않거든요. 우리가 선수들을 볼 때 뭐 안전한 주사들을 사용하다가 이 친구가 너무 통증이 심하다든지 내가 중요한 경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주변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선수가 안전할 거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들을 일부 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프로 레벨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다든지 3개월, 4개월 재활했는데도 도저히 이게 올라가지 못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들을 썼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도핑이 됩니다. 사실 지금 올해까지는 관절 속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 주거나 뭐 인대라든지 뭐 그런 데 주사 주는 것들은 도핑이 아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절레든 힘줄이든 뭐 아킬레스든 족저근막염이든 모든 게 도핑이 됩니다. 단 경기 기간 중에만 도핑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 기간이 있으면 그 대회 기간에 혹은 보통 한 10일이나 한 달 이전부터는 이런 주사들을 맞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의사들이 이 도핑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선수들한테 줘서 안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와라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아까 그런 좋은 의지로 꼭 스테로이드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만약에 그거 했다가 도핑 걸려 나와버리면 걔는 그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선수한테 있거든요. 사실은 스테로이드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도 선수 책임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선은 감독님들은 이제는 지도자분께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경기 기간 중에는 쓸 수 없다. 그리고 아예 시즌 완전 종료되고 난 다음에 뭐 휴가를 줬어요. 한 2달. 뭐 그런 경우에 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쓸 수 있지만 누가 그때 스테로이드를 맞겠어요. 휴가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쓸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선수들한테.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연구들이 장기적으로는 선수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맞으니까 실제로 내 몸에서도 스테로이드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핑하는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이 점점 좀 보고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뭐 몇 가지 조금 발에서 생기는 것들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피로골제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발에 바깥쪽 칼날이 아프다 이러면 꼭 엑스레이 찍어 보러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조그만 거 하나가 이렇게 큰 골절을 만듭니다. 이런 조그만 골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해가지고 한 달 이렇게 휴식을 취해서 그냥 넘어갈 거를 이렇게 부러지면 4개월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발날이 아플 때는 감독님들 이거 꼭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런 것들이 만약에 부러지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술해도 재골절 빈도는 15%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측을 하는 것들이 좋겠고, 뭐 신발 같은 것들도 뭐 농구는 이제 농구화를 신으니까 비교적 농구화가 쿠셔닝이 좋기 때문에 적은 빈도를 차지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농구화 같은 게 너무 잘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선택해서 선수들이 잘 알아서 신으니까 신으면 되고요. 요새 이제 뭐 깔창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깔기도 하는데, 깔창을 너무 높이 깔면 깔창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발목을 잘 삐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으면 깔창들도 많이 사용하는 편들은 아닌 것 같고, 요새 이제 줌웨어나 이런 에어들이 많이 들어간 신발을 신는데, 줌웨어가 들어가면 실제로 발목 부상의 빈도들은 좀 더 높아지는 것들로 이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줌웨어를 신지 말라고 해야 되는가? 뭐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뭐 지금은 이렇게 앞쪽이 플레어가 조금 많은 신발, 앞쪽 면이 플레어가 많은 신발들 좀 선택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성인들은 다 할 텐데 초등부나 중등부 정도에서는 이런 상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쪽에 플레어가 있는 것들. 뭐 그리고 포지션별로 이제 뭐 점프가 많으면 조금 하이탑을 좀 신어라. 뭐 그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가드나 이런 애들은 또 조금 낮은 신발들을 선호하니까 그런 신발들을 신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막 이 신발계들은 사실 마케팅들이에요. 사실은 어떤 신발이 더 좋으냐 예쁘냐 이런 거라서,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하나 나쁘게 돼 있어요, 신발이. 그게 저희들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쿠셔닝이 좋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좋으면 쿠셔닝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족저근막염이랑 발목인대랑 이런 것들은 역관계 가지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선수가 신어보고 자기 발에 잘 맞는 신발,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들이 좋고, 될 수 있으면 뭐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돼서 나오는 신발들, 뭐 큰 회사들 신발들 신는 게 가장 뭐 만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무릎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조금 이제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무릎은 이제 특히 여자 선수들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릎 손상 같은 걸 당할 때 항상 이렇게 착지 같은 거 할 때 무릎이 이렇게 X자 형태로 되면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X자형으로 되면서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발을 약간 안쪽으로 해서 걷거나 X자형 다리가 있거나 대퇴근이나 엉덩이 근육이 약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자라든지, 그리고 또 운동량이 갑자기 많아서 피로도가 증가하는 이런 경우들 때 부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는 최근 연구에서는 급성 피로도가 더 증가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갑자기 많이 한 것들이 뭐 십자인대 파열을 증가시키진 않지만 만성적으로 그 운동량이 증가되어 있을 때는 그런 부상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골반이 크기 때문에 이 무릎 앵글들이 높기 때문에 부상을 잘 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상들을 당할 때는 한 발로 착지하게 되면 그 각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 착지 같은 것들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탑을 할 때도 이렇게 무릎을 외측으로 빼서 스퀘어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부상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선수들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닝들은 또 역시나 저희들이 트레이너들이 좀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레드 S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남자 선수와는 좀 다르게 여자 선수들이 사실 음식 섭취 장애라든지 뭐 체중 감소,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을 원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약간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선수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서 먹는 것들을 제한하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월경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운동의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감독님이 이 애가 왜 갑자기 살이 좀 빠지는 것 같고 퍼포먼스가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음식물 섭취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뭐 사실 운동을 좀 결국은 이제 전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것들이 좀 더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려면 운동 안 하고 될 수 있나요?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건 맞겠죠. 하지만 오버 트레이닝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버 트레이닝 되는 것들의 어떤 특징이 만성 근육통이나 관절통 갑자기 얘가 여기저기 뭐 관절이 다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이 좀 변화가 온다든지 뭐 심박수를 알 수는 없으니까 기력이 갑자기 하락한다든지 갑자기 운동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운동을 좀 흥미를 잃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번아웃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동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일주일 운동을 좀 시켰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일주일에 한 100을 시켰어요. 만약에 그 다음 주에 좀 운동량을 올리고 싶어서 150을 올리면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애들이 번아웃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100 시키다가 다음 주에 150을 시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게 되고 그 운동을 시키는 것들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선수들을 최대한 그런 것들을 시키지 않고 조금씩 끌어올려 갈 때는 0.2에서 0.3 정도, 그러니까 오늘 100을 했으면 다음 주에 한 120에서 130 정도의 강도량만 올리는 것들을 저희들이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고 그 정도 강도만을 올리는 것들이 그 선수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부상 빈도가 낮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어린 나이 때는 좀 더 흥미주의 것들을 조금씩 해줘야 되고 일주일에 최소 1, 2일의 회복 그리고 2, 3개월에 한 번은 3일 이상의 완전한 휴식들 그리고 농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컨디셔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반복 운동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방식의 근육들을 키우는 것들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동 부상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부상을 당하고 나면 운동을 복귀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수가 다친 부상 부위에 통증이 없어야 되고 부종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 선수들이 복귀를 했을 때는 운동량들을 과도하게 올리지 말고 아까 얘기 드렸던 스위스팟 내 약 한 20% 정도씩만 일주일에 올려주는 것들이 좋고 당연히 워밍업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의향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이제 할 수 있겠니? 저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높은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 복귀를 할 때 사실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거든요. 선수들은 운동 복귀가 어떤 거냐고 생각을 하면 경기 나가가지고 자기가 경기를 잘 뛴 것들을 좋은 운동 복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 포커스라고 합니다. 골을 넣는 거죠. 근데 의료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의료인들은 운동 복귀가 복귀했을 때 안전해야 되고 다시 다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웃컴 포커스, 결과가 좋아야 돼요. 나중에도 1년 뒤에도 내가 선수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제 운동 복귀라고 하는 것들이 선수의 가용성입니다. 내가 이 선수를 써가지고 우리 팀이 베스트가 될 거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퍼포먼스 포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라든지 감독님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간에 좀 뷰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 뷰가 틀리니까 사실은 말이 조금씩 틀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도자, 감독, 트레이너
의사들 간에 사실 의견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합치를 시켜가지고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좋죠. 그래서 보통은 선수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는 트레이너들이 있는 경우에는 트레이너. 근데 이제 유소년 팀에서는 감독님들이 트레이너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선수의 의견을 듣고 혹은 뭐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과에서의 어떤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통합적으로 해서 선수와 결론을 가져가는 것들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시나 이제 휴식이나 재활이 필요한 것들을 받았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너무 줄이거나 하지 말고 그런 필요성들을 사실 선수에게 좀 더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전술적으로나 선수 기용이나 이런 것들도 부상이 있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취하셔야지 선수들이 더 감독님을 더 따르게 될 거고 자기의 건강들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약을 하면 농구 선수들 부상 빈도들은 여자 선수들이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발목이나 십자인대 이런 예방 운동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동의 복귀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지 수분이라는 부분은 조금 빠지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현재로는 비타민 D가 뼈가 빨리 좀 붓게 하고 근육 손실을 좀 줄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비타민 D가 포함된 영양제 같은 거 하나 먹이는 정도는 괜찮고 보통은 운동 경기가 있는 날은 수분 섭취를 약 한 3리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우승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